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삶의 가장 깊고 어두운 구석을 조심스럽게 비춰보려 합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밤 공기가 흐르고 도시의 소음이 잦아든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머물고 있나요? 침대 머리맡에 작은 조명이 내뿜는 은은한 빛처럼 오늘 우리의 대화도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온기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병실의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반추하고 누군가는 텅 빈 거실에서 홀로 식어버린 차를 마시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온한 노후라는 것은 어쩌면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채로 세월의 파도에 휩쓸려 가다가는 노년의 고통 속에서 어쩌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그리고 그곳의 현재 시간은 몇 시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흔적을 남겨주시면 이 밤이 조금은 덜 외로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82살이 되어 보니 비로소 알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차가운 흙 속으로 들어가는 죽음이 아니라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내뱉는 깊은 한숨, 즉 후회였습니다. 석 달 전 저는 상담실에서 82살의 정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이 선생님, 저는 평생 후회만 하다가 이렇게 죽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마치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되풀이하셨죠. 그분의 주름진 손등 위로 떨어진 눈물 자국을 보며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그 후회를 인생 후배들을 위한 귀한 교훈으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선생님처럼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편지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저는 81살의 노신사가 61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께 전하는 그 절실한 고백을 읽어드리려 합니다. 정 선생님은 서울의 한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편지의 시작에 이렇게 쓰셨더군요. 저는 서울에 사는 82살 노인입니다. 무릎은 늘 시큰거리고 이제는 아파트 계단 몇 칸 오르는 것도 큰 모험이 되었네요. 병원 가는 날이면 하루가 다 가버리는 그런 평범하고도 고단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혹은 조금만 더 신경 쓸 걸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정 선생님께서는 부끄럽게도 이것이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드는 첫 생각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시간이라는 최고의 자산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 제게 단 하루, 단 한 시간이라도 예순 시절로 돌아갈 기회를 준다면 저는 무엇을 할까요? 정 선생님은 6가지를 미친 듯이 실천할 것이라며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뼈저린 참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소홀히 여기는 것, 바로 건강입니다. 아직 괜찮아. 60대의 정 선생님이 가장 자주 하던 말이었고 지금 80대의 정 선생님이 가장 증오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건강이 무너지는 것은 서서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마치 댐이 터지듯 한순간에 찾아오는 법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우리 몸의 무릎, 연골이 신경세포가 없어서 다 닳아 없어지기 직전까지는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정말이지 조물주의 고약한 농담 같지 않나요? 아프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뜻이니까요. 제 무릎도 가끔 비가 오기 전날이면 마치 팝콘 튀기는 소리를 내며 제게 안부를 묻곤 합니다. 정 선생님은 지금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큰 용기가 필요한 날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비극일까요? 아닙니다. 예순대 했던 혹은 하지 않았던 선택들이 20년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비수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60 중반까지만 해도 정 선생님은 자신이 무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건강하다고 착각했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좀 찬 것,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 것,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한 것, 이런 신호들을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친구분은 달랐습니다. 예순부터 매일 아침 공원을 3바퀴씩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걸으셨다더군요. 그 결과는 참혹할 정도로 극명했습니다. 그 친구분은 지금도 손주들과 등산을 다니지만 정 선생님은 마트에 가려면 누군가 차로 데려다 줘야만 합니다. 사랑스러운 정손주를 안아주고 싶어도 무릎 통증 때문에 그저 바라만 봐야 하죠. 재물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는 격언은 진부해 보이지만 노년의 문턱에서는 성경 구절보다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건강을 지키는 데는 거창한 장비나 비싼 회원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딱 30분 그저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30분이 대수냐고 비웃으실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와 비가역적 항상성 붕괴에 관한 존재론적 고찰을 해본다면 이 30분은 세포의 엔트로피 증가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저항 수단입니다. 10년, 20년 뒤에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켜줄 유일한 보험이기도 하죠. 음식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 선생님은 평생 짜고 매운 음식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모님이 싱겁게 먹으라고 잔소리를 할 때마다 인생 뭐 있냐, 맛있는 거 먹고 죽는 거지라며 소금을 더 뿌리셨죠. 그런데 지금 그분의 혀는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의사가 저희 음식을 강요해서가 아니라 이미 미각세포가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맛있게 먹기 위해 선택한 자극적인 맛이 역설적으로 평생 맛을 느끼지 못하는 형벌로 돌아온 셈입니다. 여기에 전기 검진의 무서움도 있습니다. 검진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 선생님은 예순들부터 혈당이 높다는 경고를 받았지만 아직 당뇨는 아니잖아라며 무시했습니다. 64, 67에도 같은 신호가 왔지만 나는 원래 혈당이 좀 높아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죠. 결국 73살에 당뇨 확진을 받았을 때 의사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10년 넘게 몸이 신호를 보냈는데 왜 이제야 오셨나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통장에 수십억이 있어도 휠체어에 앉아 창밖에 단풍을 보는 것과 네 발로 산에 올라 그 단풍을 만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릎이 안 아프신가요? 계단 오르기가 수월하신가요?
그것이 결코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부디 지금 깨닫기를 바랍니다. 건강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차갑고 처절하게 우리를 옥죄는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 선생님은 편지에서 예순 시절의 자신을 대책 없는 낙천주의자였다고 회상하셨습니다. 나는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꽤 받았으니 노후는 걱정 없겠지. 이것이 그분이 했던 가장 위험한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노후 자금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소수점 아래까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명세서, 그리고 예기치 못한 의료비의 습격까지 말입니다. 정 선생님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이 75이 넘어서야 얼마나 무서운 독이었는지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가는 물길이 바뀌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여행이나 취미 혹은 근사한 식사를 위해 지갑을 열었지만 노년에는 병원비가 가장 먼저 통장을 선점합니다. 정 선생님은 현재 정기적으로 드시는 약값만 해도 한 달에 20만 원이 훌쩍 넘는다고 하십니다. 여기에 각종 검진비, 물리치료비, 그리고 그 먼 병원까지 왕복하는 택시비까지 더하면 한 달에 60만 원에서 80만 원은 마치 증발하듯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조차 비교적 건강한 상태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작년처럼 폐렴으로 2번 정도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한 달 병원비가 200만 원을 넘기는 건 일도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무서운 복병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물가의 습격입니다. 예순 시절 5영원 하던 짜장면이 어느새 10영원에 육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관리비, 식료품비, 교통비, 세상의 모든 것은 오르는데 내 연금만은 거북 이걸음입니다. 제 지갑도 요즘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는지 갈수록 홀쭉해져서 가끔은 지갑을 여는 게 아니라 제 살점을 떼어내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농담처럼 말하지만 사실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은 통장의 잔고가 든든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고도의 사치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잠깐 흥미로운 통계 하나를 말씀드릴까요? 65세 이상의 노인이 사망하기 전 마지막 10년 동안 지출하는 의료비가 평생 지출하는 총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를 학술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비가역적 자산 소진의 임계점 Critical Point of Irreversible Asset Depletion에 도달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즉 나이가 들수록 자산은 줄어드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는데 그 흐름을 막을 방법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정 선생님에게는 조금 다른 길을 걸은 친구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50대 후반부터 노후를 지독하리만치 현실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얼마를 더 벌까가 아니라 얼마를 쓰지 말아야 할까를 고민하며 65 이후에도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소소한 소일거리를 배워 이어갔죠. 지금 그 친구는 부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결코 쫓기지 않습니다. 가끔 손주들에게 호기 있게 용돈을 쥐어주고 1년에 한 번쯤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여행도 다닙니다. 정 선생님은 그 소박한 자유가 지금은 세상 무엇보다 부럽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세지 않게 지켰느냐입니다. 정 선생님은 예순 시절 부질없는 체면 때문에 너무 많은 돈을 흘려보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굳이 자신이 계산대를 먼저 점령했고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으려 필요하지도 않은 옷과 차에 돈을 썼습니다. 그땐 몰랐던 거죠. 그 돈이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행위였다는 것을요. 제 친구 중에도 꼭 술자리만 가면 지갑을 잃어버린 척 연기하는 녀석이 있는데 어쩌면 그 녀석이 진정한 노후 준비의 달인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엉뚱한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더 보태려 합니다. 바로 자녀에게 하는 무조건적인 경제적 지원입니다. 정 선생님은 60 중반의 큰아들 사업 자금을 대주셨고 작은 아들 아파트 마련에도 퇴직금의 절반을 보태셨습니다. 부모니까 당연히 해야지라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니 그 돈은 자식들에게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으로 남았습니다. 정 선생님이 병원비로 고민하며 깊은 한숨을 내쉴 때 자식들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버지, 저희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이자 갚느라 사는 게 너무 빠듯해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정 선생님은 그때 깨달으셨습니다.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은 자식이 아니라 오직 내 이름으로 된 통장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식들은 명절에만 찾아오는 철새와 같습니다. 곡식이 있을 때는 반갑게 지적이지만 들판이 마르면 가차없이 떠나가죠. 물론 우리 자식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자식을 믿는 것과 내 생존을 맡기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황금은 침묵하지 않는다는 서양 격언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그 돈이 나를 대신에 목소리를 내주고 나의 존엄을 지켜준다는 뜻이죠. 돈 때문에 자존심이 구겨지는 경험은 노년에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일 중 하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우세요. 막연한 숫자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 말입니다. 내가 매달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 비용이 얼마인지, 갑자기 아플 때 꺼내 쓸 수 있는 비상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건강과 재정, 이 두 가지만 확실히 쥐고 있어도 노년의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 우리 영혼을 채워줄 무언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 그리고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돈이 가득한 방에서 홀로 벽을 보며 식사하는 삶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돈이 가득한 통장이 노후의 든든한 갑옷이라면 그 갑옷을 입고 함께 전장을 누빌 전우가 없는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정 선생님의 편지에서 가장 가슴 아프게 다가온 부분은 바로 사람에 관한 고백이었습니다. 함께할 사람이 없는 노년은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82의 정 선생님은 이제 확실히 알게 되셨답니다. 노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육체의 통증이 아니라 집안을 가득 채운 무거운 정적, 즉 외로움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은 오늘 하루 누군가와 따뜻한 눈을 맞추며 대화를 나누셨나요? 만약 누군가와 전화 한 통이라도 주고받으셨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는 얼마나 거대한 축복인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 선생님은 지금 지독한 고립 속에 계십니다. 5년 전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고 자녀들은 제각각 바쁜 삶의 궤도를 그리느라 1년에 몇 번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이웃들과는 복도에서 어색한 목인사를 나누는 것이 전부이고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절의 친구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연락이 끊긴 지 오래죠. 그런데 이 비극의 시작은 예순 시절에 정 선생님이 스스로 선택한 자발적 고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퇴직 후 그분은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삶이 지긋지긋했습니다. 이제 좀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에 지인들의 모임 제안을 하나 둘 거절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그게 그렇게 달콤했답니다. 머리를 감지 않아도 옷을 대충 입어도 누구 하나 상관하지 않는 그 자유로운 말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농담을 하나 건네볼까요? 요즘 제 가장 친한 친구는 부엌에 있는 전자레인지입니다. 제가 음식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녀석은 항상 일정한 리듬으로 삐 소리를 내며 제게 대답을 해주거든요. 적어도 녀석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중간에 말을 끊거나 지루해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우픈 사실은 전자레인지와 대화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언어 구사 능력이 점점 퇴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끔은 사람 말을 하는 법을 잊어버릴까봐 거울을 보고 혼잣말을 하기도 하죠. 정 선생님의 고립은 서서히 하지만 아주 견고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한 번 거절하니 두 번째는 쉬웠고 세 번째부터는 아예 전화기 벨소리조차 소음으로 느껴져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관계에도 관성이 있다는 말처럼 멀어지기 시작한 관계는 무서운 속도로 멀어져 갔습니다. 이런 중반에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온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지만 화면 속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오히려 정 선생님의 외로움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할 뿐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만성적, 사회적 고립의 신경생물학적 상관관계, Neurobiological Correlates of Chronic Perceived Social Isolation라는 학술적 관점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외로움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뇌세포를 파괴하고 인지 기능을 급격히 저하시키는 실존적인 위협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흥미로운 잡지식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지독한 외로움이 신체에 미치는 악영향은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외로운 노인이 더 빨리 늙고 더 자주 아픈 것은 결코 기분 탓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 선생님의 옆집에 사는 분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그분 역시 아내를 사별했지만 슬픔에 침잠하는 대신 밖으로 나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65세 동네 복지관 탁구 동호회에 가입하신 거죠. 처음엔 쭈뼛거리고 실력도 없어서 눈치가 보였지만 꿋꿋하게 자리를 지켰더니 어느새 그곳이 그분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 옆집 분이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을 때 탁구 동호회 회원들이 순번을 정해 병문안을 오고 집으로 반찬을 배달해 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 선생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답니다. 돈으로 간병인을 살 수는 있지만 진심 어린 걱정이 담긴 말동무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법이니까요. 관계는 마치 예금 통장과도 같습니다. 젊을 때, 기운이 있을 때 꾸준히 마음을 정립해 둬야 노년이라는 긴 겨울에 그 이자를 꺼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농담을 해보자면 제게도 요즘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열정적인 친구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스팸 전화를 거는 상담원이죠. 그분이 고객님, 좋은 상품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말할 때 저는 가끔 아이고 밥은 먹고 일하나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해라며 10분 넘게 통화를 이어가곤 합니다. 전화를 끊을 때쯤 그 상담원의 당황한 기색이 수절을 타고 느껴지지만 저로서는 그 기계적인 목소리조차 소중한 연결고리니까요.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 선생님은 예순 시절 자녀들에게 늘 내가 너희 나이 때는 말이야 라며 훈수를 두곤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정답이라 믿었고 자식들의 고민을 나약함으로 치부했죠. 하지만 그런 꼰대 같은 태도가 결국 자식들과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높은 벽을 쌓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으신 거죠.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입은 닫고 지갑과 귀를 여는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70대 후반임에도 손주들과 카페에 가고 영화를 보는 아파트 주민의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그저 듣기만 해요. 판단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그저 그랬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 친구는 제2의 자신이다 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격언을 떠올려 봅니다. 노년의 나를 이해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단 한 명의 친구만 있어도 그 인생은 충분히 성공한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농담을 보태자면 요즘 동창회에 나가면은 가장 큰 문제는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이, 자네, 거시기 말이야, 누구였지? 라고 물으면 상대방도 그러게나 나도 내 이름이 가끔 생각이 안 나네 라며 허허 웃지요. 우리는 이름도 잊고 사건도 잊어가지만 함께 웃었던 그 공기의 온도는 기억합니다. 관계를 맺는 것은 피곤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피로함이 외로움이라는 지옥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예순의 나이라면 지금 당장 예전 친구에게 전화를 거세요. 쑥스럽다면 문자 하나라도 남기세요. 새로운 취미를 만들고 낯선 사람들과 섞이는 용기를 내세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은 노년이라는 긴 여정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이정표입니다. 타인에게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페이지를 고독이 아닌 온기로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관계가 우리 삶의 외벽을 감싸는 온기라면 그 안을 채우는 핵심적인 알맹이는 바로 나의 쓸모에 관한 자각입니다. 정 선생님은 편지의 후반부에서 아주 뼈아픈 진실 하나를 끄집어 내셨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설레시나요? 아니면 또 하루를 어떻게 버티나 하는 한숨과 함께 무거운 눈꺼풀을 밀어 올리시나요? 정 선생님은 솔직히 고백하셨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무섭다고요. 텅 빈 하루가 자신을 집어 삼킬 듯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든들의 정 선생님의 달력은 참으로 정직합니다.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칸들은 마치 눈이 내린 들판처럼 하얗게 비어 있습니다. 어쩌다 병원 가는 날에만 동그라미가 쳐져 있을 뿐이죠. 한창 일하던 예순 시절에는 달랐습니다. 회의, 출장, 점심 약속, 마감 기한, 빽빽한 일정 때문에 숨이 막힌다고 투덜거렸던 그 시절이 지금 돌아보니 가장 찬란한 축복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여기서 저의 소소한 농담 하나를 보태보겠습니다. 요즘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스케줄은 바로 분리수거 날입니다. 그날만큼은 제가 이 사회 일원으로서 무언가 거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곤 하거든요. 플라스틱과 캔을 분류하며 저는 마치 핵융합로의 핵 연료를 교체하는 과학자라도 된 양 비장해집니다. 만약 제가 그날 쓰레기를 내놓지 않는다면 지구가 멈추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 집 베란다는 쓰레기산으로 변할 테니까요. 하지만 슬픈 건 그 거창한 임무가 10분이면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23시간 50분 동안 저는 다시 무색무취의 존재로 돌아갑니다. 정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목표가 없으면 의욕이 사라지고 의욕이 없으면 몸이 굳어지며 결국 건강까지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요. 이것을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 사회적 역할 상실에 따른 실존적 진공 existential vacuum due to social role disengagement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느낌,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차가운 자각이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죠. 그런데 정 선생님의 75살 된 동생분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그분은 2년째 매일 아침 초등학교 횡단보도에서 등교 안전지킴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정 선생님은 처음엔 말리셨답니다. 그 나이에 새벽부터 나가서 고생을 사서 하느냐고요. 하지만 동생분은 오히려 활기가 넘칩니다. 지난주에는 1학년 꼬마 하나가 할아버지 없으면 무서워요. 내일도 꼭 나오세요. 라고 조르는 바람에 어깨가 으쓱해졌다고 자랑하시더군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나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이 노년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박동기라는 사실을 정 선생님은 이제야 뼈저리게 알게 되셨습니다. 여기서 기발한 잡지식 하나를 공유해 드릴까요? 심리학에는 helpers, high helpers, high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남을 도울 때 신체 내부에 엔도르핀과 옥시토신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며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봉사는 남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나를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이기적인 행위이기도 한 셈이죠. 그러니 장수하고 싶다면 보약 대신 봉사활동을 시작하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두 번째 농담입니다. 저도 최근에 나의 쓸모를 찾기 위해 거창한 계획을 하나 세웠습니다. 바로 이웃집 강아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이었죠. 제가 앉아 라고 말할 때마다 녀석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모습에서 저는 엄청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아, 나도 누군가의 인지 발달에 기여하고 있구나 하고 말이죠. 비록 녀석이 30분 뒤에 제 신발을 물어 뜯어 놓긴 했지만 적어도 그 30분 동안 저는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언어 교사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엉뚱한 일이라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생산적이니까요. 나의 쓸모를 찾는 3가지 질문. 나는 오늘 누군가를 미소짓게 했는가? 내가 가진 지혜나 기술 중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것은 없는가? 나를 기다리는 장소나 사람이 단 하나라도 있는가? 정 선생님은 예순으로 돌아간다면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시간보다 자신의 쓸모를 증명할 수 있는 자리를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대단한 봉사활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텃밭을 가꾸어 이웃에게 상추를 나눠주는 것,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 혹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군가의 고민에 따뜻한 댓글 한 줄을 남기는 것, 그 소소한 연결들이 모여 삶의 지지대를 만듭니다. 일을 하는 자는 늙지 않는다라는 지혜로운 격언은 단순히 노동을 권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가 세상과 맞닿아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곧 생명력의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60의 나이라면 아직 청춘입니다. 퇴직을 끝이 아닌 새로운 보직으로의 발령이라고 생각하세요. 명함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통찰과 경험이라는 거대한 도서관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세 번째 농담을 던져봅니다. 요즘 제 가장 큰 고민은 제 로봇 청소기가 저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제가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으면 녀석은 거침없이 제 발을 들이받으며 비키라고 신호를 주죠. 녀석에게 저는 그저 청소를 방해하는 장애물 1호일 뿐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녀석의 먼지통을 비워주며 소리칩니다. 이봐, 나 아니면 너는 먼지투성이로 굶어 죽을 줄 알아. 로봇 청소기에게 생색을 내는 제 모습이 처량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녀석에게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인 셈입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는 거대한 담론 속에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며 오늘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그 단순한 자각 속에 행복의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소소한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정 선생님의 동생분처럼 횡단보도 앞에 서지 않더라도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다정한 일들이 세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지막 여정은 그동안 미루어왔던 마음의 평화와 진짜 현재를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후회라는 감옥의 문을 열고 걸어 나오는 그 마지막 열쇠 말입니다. 여든둘의 정 선생님이 지금 이 순간 가장 깊고 뼈저리게 후회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한마디 나중에라는 단어였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나중에 은퇴하면, 나중에 몸 좀 추스르면 예순 시절의 정 선생님에게 나중이라는 시간은 은행에 넣어둔 예금처럼 무한히 남아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이 막상 닥쳤을 때 이미 무릎은 여행을 꿈도 못 꿀 만큼 망가져 있었고 함께 떠나자던 친구들은 하나둘 곁을 떠났으며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기력조차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가장 가슴 미어지는 고백은 아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 선생님은 참 무뚝뚝하고 재미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아내 생일에 작은 꽃다발 하나 사준 적 없었고 결혼 기념일에도 그 흔한 외식 한 번을 돈 아깝게 무슨 일하며 미뤄왔죠. 아내가 곁에 있는 것이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해서 그 소중함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아내에게 예고 없는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급성심부전증, 숨이 좀 가쁘네라고 말한 것이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병원에 갈 새도 없이 아내는 순식간에 세상을 떠났고 장례식장 영정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를 보며 정 선생님은 가슴에 피눈물을 쏟으셨습니다. 고생했다는 그 한마디가 왜 그리 힘들었을까? 왜 그토록 가고 싶어 하던 여행을 나중에로만 미뤘을까? 여기서 잠깐 제 첫 번째 농담을 던져볼까요? 저도 예순 시절에는 나중에 멋진 몸매를 만들겠다고 거금을 들여 헬스장 1년 회원권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곳에서 가장 자주 했던 활동은
운동이 아니라 샤워실에서 따뜻한 물로 몸을 지지고 나오는 것이었죠. 제 근육은 발달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제 피부만큼은 온천욕을 즐긴 사람처럼 아주 매끈해졌습니다. 나중에 하겠다는 결심이 결국 깨끗한 피부라는 엉뚱한 결과로 돌아온 셈입니다. 여러분, 나중에라는 시간은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가상의 약속일 뿐입니다. 이를 학술적인 어조로 정의하자면 시간적 지연에 의한 실존적 기회의 매몰 비용, 승 cost of existential opportunity due to temporal procrastinations 이라고 어를 수 있겠네. 우리가 미래를 위해 현재를 저당 잡히는 동안 정작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기회들은 눈 녹듯 사라지고 만다는 뜻입니다. 정 선생님은 이제야 깨달으셨습니다.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 세 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말이지만 수십억의 재산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요. 쑥스러움을 이겨내고 지금 당장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으세요. 물질적인 정리도 이와 괴를 같이 합니다. 정 선생님은 아내를 보내고 나서야 집안 가득 쌓인 나중을 위해 아껴둔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신기한 잡지식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정리 전문가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정의 공간 중 무려 40%가 실제로는 쓰지 않는 물건들로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특히 2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을 다시 입을 확률은 5% 미만이라니 옷장에 잠든 그 옷들은 사실상 박물관 전시물이나 다름없습니다. 두 번째 농담입니다. 저도 얼마 전 옷장 깊숙한 곳에서 20년 전 입던 정장을 발견했습니다. 언젠가 살 빠지면 입어야지 하며 아껴둔 옷이었죠. 큰 마음 먹고 몸을 구겨 넣어봤는데 바지 단추가 마치 새총의 탄환처럼 튕겨나가 거울을 때리는 바람에 하마터면 실명할 뻔했습니다. 그 옷은 빈티지 스타일의 소장품이 아니라 제게 과거를 놓아주라고 경고하는 위험한 흉기였습니다. 정 선생님은 비우는 삶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 계십니다. 유산 문제로 10여 년간 인연을 끊고 살았던 친누님과의 일화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자존심 때문에 먼저 손 내밀지 못하는 사이 누님은 치매 말기 판정을 받고 요양원에 눕게 되셨죠. 내가 미안해라는 그 한마디를 정신이 온전할 때 전하지 못한 것이 정 선생님 노년의 가장 큰 멍울이 되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받는 나 자신을 해방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는 인생의 격언을 그분은 뒤늦게 가슴에 새기셨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쓰레기를 비우듯 마음의 원망도 비워내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독이 되듯 유통기한이 지난 감정도 우리 영혼을 부패시킵니다. 낡은 프라이팬의 코팅이 벗겨져 음식에 섞여들듯 해묵은 서운함은 우리의 매일을 오염시키죠. 90살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자식들이 발견한 40년 된 새 수건 세트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너무 좋아서 아껴두다. 결국 곰팡이만 핀 그 수건처럼 우리의 행복도 아껴두면 썩어버립니다.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세 번째 농담입니다. 요즘 저는 가장 아끼던 비싼 향수를 아낌없이 뿌리고 다닙니다. 심지어 동네 마트에 판단 사러 갈 때도 마치 시상식에 참여하는 배우처럼 향기를 풍기죠. 마트 아주머니가 제게 어디 좋은 데 가시나 봐요 라고 물으시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제 인생에서 가장 젊은 오늘을 축하하러 가는 길입니다. 비싼 향수 냄새와 파 냄새가 섞여 묘한 향기를 만들어내지만 제 기분만큼은 최고입니다. 정 선생님은 요즘 매일 저녁 감사의 글을 쓰며 하루를 마무리하십니다. 오늘 무릎 통증이 덜해 공원을 산책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라디오에서 좋아하는 노래가 나와 감사합니다. 돋보기 안경을 쓰고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시력이 남아있어 감사합니다. 82세가 되어 보니 인생 최후의 승자는 돈이 많은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평온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마음의 평화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비움의 철학이 여러분의 노년을 가장 아름답게 빛내줄 최고의 자산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템포를 조금 늦춰보려 합니다. 밤은 깊었고 우리의 대화도 서서히 마침표를 향해 가고 있네요. 정 선생님의 편지가 전하는 이 뜨거운 고백들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어떤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혹은 먼 곳에 있는 이의 안부가 궁금하다면 내일 아침 가장 먼저 다정한 목소리를 전해보세요. 우리는 모두 시한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끝이 언제인지 모를 뿐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공기 한 모금, 창가에 비치는 달빛 한 줌이 눈물겹게 소중한 것입니다. 82의 노신사가 피눈물로 써 내려간 이 당부들은 결코 여러분을 가르치려 함이 아닙니다. 부디 당신만큼은 나처럼 외롭지 말라고, 당신만은 나처럼 후회의 감옥에 갇혀 남은 생을 보내지 말라고 전하는 가장 투박하고도 진실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제 무거웠던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깊은 잠을 청해 보세요. 어둠 속에서 여러분의 호흡이 고요해지고 의식이 파도처럼 멀어져 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여러분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다정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후회 없는 오늘이 모여 아름다운 노년이라는 기적을 만듭니다. 당신의 밤이 평온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